오늘 아침에 IBK 투자증권 정용택 산무가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환율 1,500원 선, 이게 뉴노멀이라고는 하는데 언제쯤 떨어지는 건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1,500원 선 위에서 환율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모저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IBK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정용택입니다. 네, 상무님 오늘 환율 굉장히 높습니다. 1,541원까지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올라가더라고요. 안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환율이 1,500원 이상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국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2월 초반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1,420원까지 떨어졌지만 2월 말에 이란전이 발발하면서 3월 달에 1,500원을 넘긴 이후에 지금까지 이란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지난주에는 이란과 미국의 전투가 조금 격화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희석되면서 환율이 좀 오른 부분이 있다라고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중순 이후 보면 거의 일평균 3조 원 규모의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외국인의 매매는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는 했지만 최근처럼 아주 중요한 이유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대한 우려를 상기시키면서 환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상승의 절반적으로 이제 물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고, 외국인의 매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1,500원 선 밑으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전에도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하셨었죠. 이 대미 투자에 대한 그런 자금 압박, 이런 부분이 사실 환율을 좀 속썩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직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상방에 대한 압박을 더 크게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경제 퍼포먼스도 좋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상당히 크게 유지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 수익률도 좋은데, 환율이 가장 많이 절하된 나라가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의 공통점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를 합의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막대한 규모의 달러가 필요한 나라들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외환 시장에서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에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들은 미국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인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나 조선회사 같은 데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고는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고, 그 경우에는 대규모의 외화 채권 발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흑자가 나더라도 그 자금을 국내로 들어올 여유나 필요성이 좀 적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우리나라 환율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는 조금 중장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급등했다는 거는 원화 약세, 그러니까 통화 약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1,541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에 투자금을 대거로 좀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한 국가 대표적이죠. 어쨌든 이렇게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상무님, 1,500원 선 안착 뭐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안착은 장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동전이 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조금 잦아들면 환율은 다시 1,400원대로 잠깐 내려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말로 들어가면 그동안 작용을 안 했던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아마 다시 벌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약정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환율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1,500원대가 이른바 뉴 노멀의 환율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00원 환율 앞으로도 계속 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읽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율 급등에 따른 부담과 외국인 매도세, 전반적으로 증시 추락, 검은 금요일 시장의 흐름들 쭉 봐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무님. 예, 감사합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정용택 상무였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섹터가 있다면 은행주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DB증권에서 은행주를 분석했거든요. 리스크가 마무리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호재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주도주가 좀 잘 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항상 이제 조정이 빌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슈가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홍콩 H 지수 ELS 과징금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났냐면 한 6천억 원 정도 과징금 부과가 났거든요. 이게 경감된 겁니다. 원래는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낼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 절반도 못 미친 6천억 원 수준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꽤 리스크가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감의 이유를 봤더니 금소법의 초기 시행 부분에서 나타난 위법이었기 때문에 좀 경감해줬다, 벌을 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 금융위에서 결정된 이후에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좀 줄어든 흐름들이 과징금에서도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주잖아요. 은행 지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를 포함하고 있는데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주도 갖고 있으면 위험 자산이 더 많아지는 거라서 은행주 전반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자본력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세트1이라고 하거든요. 그 방어를 잘 해야 되는데 증권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위험 부담이 좀 커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규제를 완화해준다라는 정치적인 모멘텀이 있었을 때는 훨씬 자본을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또 줄어드는 거니까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환율, 오늘 뭐 환율 1,541원 선이 넘어가면서 이런 거는 결정적으로 리스크이긴 한데 왜냐하면 자본 비율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 뭐 긍정적인 이런 부분 좀 상쇄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리스크는 이건 갖고 있는데 시중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은행의 님 개선, 순이자 마진 개선이 있는데 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이제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은행들이 이자 장사한다라는 얘기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도마 위에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가 좀 올라가면 은행주 입장에서는 뭔가 이쪽으로 벌어들 이자 장사할 게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결국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발휘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사태 일단 마무리가 되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리스크가 좀 마무리 국면이고 이제 비중 확대의 구간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DB증권의 리포트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오늘 그래도 여타 반도체주가 쉬면서 이런 은행주가 부각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부터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도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눌리더라도 개별 기업들과 어떤 협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뭐 지수도 중요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봐야 되는데 이번에 화두는 머니코드에서 예전에 언급드렸다시피 피지컬 AI입니다. 당연히 로봇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부에서 1년간의 로봇의 성과를 쭉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리포트를 잘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권명준 연구원을 연결해서 로봇 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관심 있게 지금부터 볼 기업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의 권명준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권명준 연구원입니다. 네. 로봇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꼭 포트 안에 담아야 될 굉장히 중심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 뭐랄까요? 산업 현장 곳곳에 로봇이 이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에서도 역량을 좀 발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을 좀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 산업에서 실제로 사용된 거는 시기가 좀 됐습니다. 2020년 이후에 조선 산업에서 로봇이 적용되기 시작을 했는데
조선 산업은 회복이 된 반면에 용접공은 은퇴, 이직 등으로 해서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업체인 유니버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과 현대 쪽, HD 현대 쪽과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단순한 용접만 가능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승용공이 할 수 있는 용접, 두꺼운 용접이라든지 곡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층간 이동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용접에 대한 활용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국내 용접 인원이 10만 명을 상회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만약에 50% 정도를 대체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연간 5,000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가격으로 봤을 때는 연간 5천억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로봇도 이제 단계가 더 나가서 숙련된 용접공, 로봇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간 5,000대에서 5천억 원 규모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현장에서 더 열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조선소에서 일하는 용접 로봇 이런 부분에 특화된 기업이 어디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그룹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HD 현대 로보틱스가 상장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관련돼서 두 회사가 R&D를 같이 했고 다양한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 로보틱스가 가장 유의미한 회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지금 IPO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 즉 HD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는 HD 현대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접 로봇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조선소에 대해서 조선소 기업들이 크게 이익이 계산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아직 도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중공업 계열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하기 위해서 트라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으로는 유니버셜 로봇은 해외 기업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가 실제로 HD 현대 쪽과 지금 R&D를 진행을 했고 납품했던 레퍼런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 로봇사 중에서는 이 두 기업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종목이 압축이 되네요. HD 현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업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가 잘 선점을 해야 될 텐데 관심주는 무엇인지 전략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산업부의 AI 로봇 분과의 1주년 성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림을 보시면 상체는 로봇이지만 하체는 이제 바퀴로 되어 있는 AMR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MR 관련돼서 국내 로봇 기업 중에 이제 AMR 관련된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는 코인테크와 T-로보틱스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인테크는 2차 전지, ESS, 제조업 등의 지금 현재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T-로보틱스는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봇 부품주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로봇 내에서 가장 큰 매출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은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국내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로보티즈가 있을 것 같고요. SPG와 SBB테크도 주목을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봇 로봇 손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정밀 가공 부품이어야 될 겁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인데요. 관련돼서 국내 좀 다수의 기업들과 R&D를 진행하고 있고 연내 구체적으로 납품 계획이 잡혀 있는 대성 하이텍이라는 기업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하면 이제 액추에이터, 로봇 손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유연하게 그 부품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로봇 전반적으로 섹터를 쭉 훑고 관심주를 픽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였고요. 권명준 유한타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함께 직접 들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좀 전반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한번 다시 지켜보자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LG 이노텍에 대해서 의미 있는 리포트 냈고 목표 주가 200만 원으로 올려잡았거든요. 기존 대비해서 25%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AI 기판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너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쪽의 고객사들이 일부 설비 투자에 대해서 돈을 좀 주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 우위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딱 들으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동일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삼전 닉스와 비슷하게 기판 업체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나 삼전 닉스는 장기 계약 LTA 맺고 있거든요. 근데 기판도 역시 장기적으로 맺고 있는 그런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저 제목에서도 써놨는데 증설하면 완판. 그러니까 증설하게 되면은 제품들이 많아지는데 그게 나오는 족족이 다 팔린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증설되면 풀 가동하고 그런 부분이 수요로 다 가져간다. 결국 다 팔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징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호실적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탄탄한 성장 구조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부가 패키지 기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FCBGA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에 매출이 1,400억 원인데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지금 26년도니까 30년은 2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얘기인즉슨 4년 만에 14배가 매출액이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거의 1,500% 성장하게 되는데 1,787억 원이고 지금 2분기는 기판 시장에서 원래 최악의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100%라는 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하나의 방증이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 굉장히 잘 되고 또 북미 고객사에서 그 핸드폰 이런 부분 잘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학 솔루션도 성수기를 함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년 전 대비해서 50% 가깝게 늘어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이제 젠슨항 CEO가 어떤 얘기하고 기업들과 어떤 협력을 해서 개별 기업 업던들이 튈지 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종목을 선점해야 될지 오늘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텐데 어쨌든 엔비디아 차세대 제품 베라 루빈 200용 같은 경우에는 소캠2나 DDR7 같은 경우에 기판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기판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잘 수용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기판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규 투자 한 2조 원 이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LG 이노텍이 목표 주가가 거의 이제 200만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오늘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PSK인데 고객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객들이 참 잘해주기 때문에 PSK는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버는 구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증권에서 목표주가 올려잡았는데 16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공정 섹터 중에서 최선호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16만 원을 올린 데에는 올해 그리고 내년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는 27%,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23% 상향 조정된 흐름들이 있고요. 메모리 파운드리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잘했는데 내년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국내적으로 3사 있죠.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쪽에서 신규 팹 공장을 이제 오픈하게 되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CXMT인데 여기에 이제 IPO, 이 공모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많이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도 하나의 모멘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만 봐도 삼성전자와 인텔 같은 경우에 신규 공장에 대한 투자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덕분이라는 게 메모리 3사, 중국, 그리고 뭐 인텔, 미국까지 골고루 증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되는 부품, 뭐 장비 이런 부분도 덩달아 호황을 겪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44% 1년 전에 비해서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2배 뛸 가능성이 있어서 뛰어난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는 PSK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크아웃 되더라도 피크아웃이라는 그 조정의 빌미가 붙더라도 사실 이게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은 결국 주가의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전문가들한테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옥석 가리기 실적으로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AI 쪽으로 자본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시장은 잘 가더라도 특정 섹터, 특정 기업에만 자금이 쭉 정말 뭐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런 블랙홀 자금 쪽에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헬스케어 쪽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DB증권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인프라 자금 조달에 기업들이 사활을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투자하고요. 그래야지 뭔가를 만들고요. 그걸로 실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 빅테크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채권 발행 많이 합니다. 특히 해외 채권 많이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만 보더라도 지금 알파벳, 아마존, 미국 기업이긴 한데 유럽에서 유로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헬스케어도 그냥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퀄리티, 그러니까 실적이 기반이 되면서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고한 그런 퀄리티 중심의 헬스케어 종목들을 선별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혁신 ETF 이런 부분이 하나의 시장의 방어 전략이 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는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좀 높고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변동성도 있고 특히 제약바이오로 들어가면은 임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약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해외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나 메디컬 AI 이쪽은 또 차별화된 수익률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된 AI 자본 독식에서 이쪽도 옥석 가리기를 잘하면서 뭔가 혁신적인 ETF 이런 부분으로 방어를 잘 해야 된다라는 전략 언급되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금 쏠림 현상에 지지 않고 승리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DB증권까지 말씀드렸습니다.